예, 이제 그 다음 장 48쪽을 보시면 3번에 주택금융 분석해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나오면서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표의 내용은요,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그 실질적인 이자 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변동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때 모기지론의 뜻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의 뜻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의 명칭이 보금자리론이에요.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내용이 이와 같다 하는데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대부분이 변동금리인데 이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가입 대상이라든지 대상 주택이라든지 또 최저, 최고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니까 나중에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가로 2번에 역모기지론 나와 있죠. 예, 역모기지론. 근데 이것도 역이라는 글자를 빼면 모기지론, 즉 주택담보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과는 그 구조가 정반대다, 이런 점에서 거꾸로 역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리버스 모기지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역자를 쓰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서 어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한꺼번에 목돈으로 돈을 빌리고 그 대출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빚을 갚는 게 일반적인 구조 아닌가요?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일시대출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말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일시대출이 무슨 말이에요? 목돈으로 한꺼번에 돈을 빌린다. 분할상환, 조금씩 나누어 빚을 갚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대출의 어떤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역자를 썼다는 것은 그 구조와는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그 조금씩 다달이 얼마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즉 대출은 매달 이루어지는 셈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했던 분이, 즉 가입자가 사망하셨을 때 그동안에 누적된 원금 이자를 주택을 처분해서 한꺼번에 갚게 되기 때문에 일시상환,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대일반적으로는 일시대출 분할상환의 모습이 있는데 역모기지론은 반대로 분할대출 일시상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거꾸로 역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시다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광고 나오면서 주택연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역모기지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뭐 의미가 써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만 60세 이상의 그 주택 보유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주택연금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 입장에서 어떤 그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요, 뭐 어떤 형태가 있고 뭐 조기 상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역시 암기 사항이죠. 왜? 이게 왜 이렇게 결정됐냐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얘네들은. 왜? 그것이 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데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단순 암기 사항이고 나중에 몇 번씩 반복해서 알려드리면 쉽게 머릿속에 와닿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크게 필요 없고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제2장 부동산 증권론인데 이 부동산 증권론 부분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앞에서 보셨을 때 원리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이다, 체증식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말의 뜻을 좀 이해하고 또 나머지 살 좀 붙여가지고 공부를 하면 비교적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증권론 요 부분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 무시하고 일단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부동산 증권론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말이에요. 저당의 유동화.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유동화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부족한 자금을 확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유동화의 뜻이 뭐라고요?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또는 수단을 우리가 유동화다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앞에 저당 채권이잖아요. 저당 채권은 권리예요. 권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리 자체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돈이 아닌 돈 가치가 있는 어떤 권리를 이용해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저당의 유동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당의 유동화가 왜 필요하게 되느냐? 그 필요한 원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부동산자가 들어간 대출, 부동산 대출은요, 일반적인 대출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럼 대출기간 긴 경우를 단기라고 해요, 장기라고 해요? 장기라고 했죠. 따라서 부동산 대출은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 오케이? 그런데 이게 입장이 틀려요. 대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죠.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는요, 한 번 목돈을 빌려주면 그 목돈을 다시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써보면 부동산 대출은 장기 대출이다. 장기 대출이다 보니까 대출자 입장,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요,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은 결국 오랜 기간 동안 목돈이 묶여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목돈이 묶여있다. 묶여있다는 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걸 이제 예쁘게 포장하면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보다 대출 기간이 긴 장기 대출로서 대출기관 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빌려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묶여있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 나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경우를 자금의 수요라고 말합니다. 자금의 수요. 자, 자금의 수요가 어떤 뜻이죠? 돈 빌려줘. 이게 자금의 수요입니다. 알았어. 돈 빌려줄게. 이것을 자금의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말이죠. 나 돈 부족하다고 은행 찾아와서 손 내미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한 번 빌려주면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빌려줄 돈이 남아돈다. 부족하다. 부족해지겠죠. 이걸 우리는 예쁘게 포장하면 자금의 수요가 자금의 공급보다 많은 자금의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금의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전 경제론에서 균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균형.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 일치하는 상태가 균형이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만약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초과 수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초과 공급이라고 배웠고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초과 수요는 뭐가 부족한 것이고 초과 공급은 남아 도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여기 초과 수요 나왔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는 남아 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근데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자금자가 붙었죠? 그럼 연결해서 한마디로 단어를 만들어 보시죠. 뭐가 부족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아시겠죠? 그럼 자금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부터 문장 속에 대출기관 입장에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금의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지? 알아도 일단 그 순간만큼 좀 당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바꿔놓는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럼 자금이 부족해요. 자금이 부족해져요. 그럼 일단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은행 입장이라면 계속 자금이 부족하네 걱정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겠죠. 오케이? 그것이 바로 저당의 유동화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이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당의 유동화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저당 채권에 대한 설명은요, 잠시 뒤에 드리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채권 자체가 돈은 아니죠. 권리 자체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저당의 유동화란 말은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를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시킨다는 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품처럼 유통시켜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저당의 유동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저당 유동화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답은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보기 속에 만약에 장기 대출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또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완벽한 답은 이거죠. 그 세 가지를 묶어서 부동산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하여 장기 대출이므로 자금의 고정화 현상으로 인하여 대출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저당 유동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당 채권, 이 말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한다고 했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대출자.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자라고 되고 은행이 사람은 아니니까 뭐 기관자 붙여가지고 대출 기관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 빌리러 갔을 때 무엇을 담보로 맡깁니까? 자기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는다, 융통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대출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차입자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형성되는 거 맞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야, 원금 내놔, 이자 내놔 라고 할 권리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때 차입자를 곰돌이라고 보자 이거죠. 차입자가 누구다? 곰돌이. 그럼 대출자는 하나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곰돌이가 아주 성실하게 꾸준하게 빚을 갚아 나가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직이 돼가지고 더 이상 빚 갚을 능력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곰돌이가 뭐라 그래요? 하나은행님, 그동안 제가 빚을 잘 갚아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빚을 못 갚을 것 같아요. 제 배를 째세요.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택 담보로 제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즉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할 때, 빚 못 갚을 때, 이 담보로 제공받은 주택을 은행은 처분해서 나머지 손실을 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담보주택을 매각 처분하여 대출자 입장에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요, 담보 잡힌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저당 잡힌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예, 저당권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민법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저당권은 물권이거든요. 저당권 물권이잖아요. 물권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채권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저당권은 성격이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을 묶으면 뭐라고 한다? 저당 대출 채권이라고 말해요. 원래는 이제 주택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너무 길다라고 해가지고 주택이라는 말과 대출이라는 말을 빼면 저당 채권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당 채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채권은 어떤 뜻이에요? 채권이라는 권리는 무슨 권리죠? 예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뭔가 갚아야 하는 것, 갚아야 하는 것. 근데 갚아야 하는 건 의무지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받아낼 권리 아닌가요? 뭔가 받을 권리. 예? 그렇죠. 우리 지금 민법이 아니니까 무슨 급여를 제고 이런 필요 없잖아요. 뭔가 받아낼 권리가 뭐다? 채권 아닙니까? 누구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원금 이자를 수취한다, 받아 먹는다. 누구의 권리죠? 은행, 대출자의 권리죠. 근데 원리금 수취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간 차입자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아낼 권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원리금 수취권도 성격상 채권 맞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여기서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묶으면 마지막에는 채권의 성격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데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 뭐냐?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요거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누구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주택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입자로부터 뭔가 받아낼 권리. 그게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의 뜻이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무슨 말일까? 끊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뜻이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건 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택저당 대출 채권 이렇게 문장을 외우려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말이 어렵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저당 대출 채권의 뜻은 뭐다? 원래 주택을 저당 잡히고 대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은행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뭔가 받아낼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주택 저당 대출 채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채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법률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법 아니잖아요. 우린 법이 아니야. 그래서 권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으니까 채권 채무가 반드시 나와야 돼. 법에서는. 근데 이건 개론이잖아요. 법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당 채권의 뜻이 뭐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만약에요, 곰돌이가 은행으로부터 10억을 빌려갔대. 10억을 빌려갔대. 그러면 이자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원금만 따져도 은행은 곰돌이한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10억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저당 채권은요, 10억 원만큼의 자산 가치가 있는 권리 아닌가요? 그렇죠? 오케이? 비록 이 자체가 돈은 아니지만 10억만큼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맞죠? 그러면 10억만큼의 가치가 있는 권리를 팔아 넘긴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10억만큼의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저당에 유동하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당 채권의 뜻이 뭔지 어렴풋이 아셨죠? 그러면 이 권리는 그만큼의 돈 가치가 있는 권리죠. 그럼 돈 가치가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팔아 넘긴다면 그 가치만큼의 현금이 은행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저당 유동화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저당 유동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근데 저당 유동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만약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면 저당 유동화가 필요하다 안 하다. 똑같은 말 반복했는데 왜 또 못 알아들어요? 저당 유동화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유동화 아니냐고. 오케이? 근데 유동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돈이 아니지만 그 돈 가치가 있는 권리를 팔아 넘기겠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뒤집어서 은행 입장에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권리까지 팔아먹을 필요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 속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 이 말은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저당 유동화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걸 좀 길게 문장을 바꾸면 대출기관 입장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 채권을 저당 시장에 매각할 필요가 없다. 유통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슨 개념을 구조를 파악해라. 돈이 부족하니까 유동화가 필요하다. 그럼 돈이 안 부족하면 유동화는 필요하지 않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하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대출기관의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 채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안 팔아먹고 보유할 수도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 채권을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말 됩니까? 말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파악하시라고. 이게 이 어려운 문장 표현에 현혹돼 버리면 이거 도저히 되게 어려워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어떻게만 생각하자. 야, 주택저당 대출채권 아무리 어려운 표현이 나와도 요건 재산, 돈 가치는 권리야. 이 돈 가치는 권리를 팔면 그 가치만큼의 돈이 들어와. 그럼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권리를 팔아서 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현재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데 돈이 부족하지 않다면 굳이 권리를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지문은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1, 2차 대출기관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2차 저당 시장의 저당을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문장 길어요. 그리고 말도 어렵죠. 근데 결국 핵심은 뭐야? 돈 부족하면 팔아먹고 안 부족하면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냐고. 이 구조만 파악하면 그 어려운 문장들이 별것도 아닌데. 오케이? 구조를 파악하기 전에 그 문장 자체를 외워요. 외워버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면 그런 문장 표현에 현혹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1, 2차 저당시장 구조에 대한 설명은 본 수업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51쪽에 보면은요, 가로 4번에 주택저당담보부 증권 나오죠. 그래서 MBS라고 나오면서 MPTS다, MBB다, MPTB, CM 약자만 보시면 그런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내용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꼴랑 한 문제 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MBB, MPTB, MPTS 아이고 사람 잡는구만. 근데 사람을 맞아요.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데요. 요것도요. 파악하면 구조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쉬워요.
이게 영어 약자가 나오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쉬울 수 있어. 구조를 파악하는. 근데 만약에 구조 파악하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약된 내용만을 외우려고 하다 보면 더럽게 어렵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역시 이 부분도 원래 2차 조당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만 요 MBS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본 수업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린다면 이게 지금 예컨대 MPT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MBB나 MPTB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자가 S로 끝나면 이 S가 security인데요. security는 비밀의 뜻이 아니에요. 얘는 증권. S로 끝나면 뭐다? 증권으로 해석해라. 그러면 증권. 그런데 B로 끝나죠. B는 본드, 채권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S로 끝나면 증권, B로 끝나면 채권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예? 그 오도 CMO가 있죠. 근데 CMO는 그 위에 보면 MPTB 있잖아요. 그 MPTB와 발행 구조가 같기 때문에 걔도 채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계층 채권 써 있잖아요. 한글로.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MPTS에 보면 무슨 증권 돼 있죠. 근데 MPB는 무슨 채권 써 있죠. MPTB도 무슨 채권 써 있죠. 근데 CMO도 무슨 채권 써 있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주목. 만약 여러분들이 요령을 익히고 싶으시면 MPTS만 증권이고 나머지 전부 채권 아니에요? MPTS만 증권 나오고 나머지 전부 채권 안 나오냐고요. 오케이? 그렇게만 익혀두셔도 예컨대 CMO가 MPTB가 나왔는데 무슨 증권자 써놨다면 일단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MPTS가 나왔는데 그 뒷단어에 무슨 채권자 나와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정도도 이제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맞추는 것과 아는 건 다른 거다. 찍어도 맞는 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찍어서 맞춘다, 또 대충 이걸 거다 맞추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추고 점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 한쪽에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똑같이 60 맞더라도 알고 맞자는 거예요. 알고. 아시겠어요? 예. 자, 구체적 내용 설명은 1, 2월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3번에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 그래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나옵니까? 리츠 나와요? 예. 요것도 엄청 잘 나와요. 예.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참 잘 나와요. 그런데 얘는 구조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막 서술돼 있어요. 근데 그게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교과서에 쓰여져 있을 때 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요렇다, 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는 요렇다, 자본금이 얼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법이야.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몽땅 다 외워야 돼요. 설명이 불가능한. 오케이? 그러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내용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설명 필요 없이 모두 다 외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런 말 나오거든요. 뭐 자기관리, 위탁관리, 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나뉘어지는데 거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안 써놨으니까. 근데 예컨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이며 위탁 및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데?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개론형 과목은 이해 과목이지만 개론 내용 중에서도 법과 관련된 내용은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라고 하는데, 그 리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있어요. 자, 소액 투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투자 대상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뭐 주식이란 말 대신에 증권을 발행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요. 투자자들이 뭘 사요? 주식을 사요. 그럼 여쭤볼게요.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주주! 맞아요. 전 절대 어려운 말 안 물어본다니까요.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 읽어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식의 말을 써요. 근데 말만 좀 늘린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식 샀으니까 주주지. 이렇게 말면 되거든요. 근데 뭐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죠. 그럼 어때요?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산다는 걸 예쁘게 포장하면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식 매입 대금, 주식 매입 대금이 즉 자금이 어디로? 부동산 투자 회사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가들이 여러분 나중에 그 법적 규정을 보시면 아시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최소한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가들로 임직원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게 법적인 규정이에요.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문가들이 이거저거 막 따져가지고 야 어디에 투자하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투자 대상 선택한다는 거예요. 즉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의 결과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수익의 90% 이상을 누구에게? 투자자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투자 상품을 우린 뭐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요. 요거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사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잘 보세요.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삼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는 셈이죠.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어디에 투자할까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가입니까? 투자자입니까? 전문가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매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뿐이며, 오케이? 투자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간접 투자 방식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까 신디케이트 할 때 직접 투자 그랬죠. 근데 신디케이트는 왜 직접 투자다? 어디에 투자할까? 그 투자 대상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줄 뿐이지 투자 대상을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직접 투자 방식이다. 간접 투자 방식이다. 간접 투자 방식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신디케이트하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차이점은 소구자 지분형까지 똑같다. 다만 직접 투자는 신디케이트, 간접 투자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다. 요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근데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그 생각 안 나요? 펀드. 이런 펀드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펀드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펀드를 만들면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 믿고 내 돈 맡길게 좀 불려줘 그러지요. 그럼 자금을 공급하잖아요. 그럼 펀드 매니저가 알았죠 해놓고 어디에 투자할까 선택해서 투자를 하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수익을 누구에게? 다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죠. 대가로 고생했다고 수수료 받아 먹잖아요. 그럼 이 구조가 펀드의 구조와 같지 않냐. 그래요? 오케이? 따라서 어떤 펀드든 앞에 무슨 말이 붙든 간에
펀드는 기본적으로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뮤추얼 펀드다.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맛보기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분명히 이 투자자들은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했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수익의 배당을 얻을 수도 있고, 즉 배당 수익의 획득도 가능하고,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왜? 내가 보유한 주식을 100원에 샀던 주식을 120원에 팔면 20원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원래 목적이 자금 공급해서 펀드 매니저 전문가한테 투자하게끔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배당 수익의 획득뿐 아니라 주식의 매각 차익도 향유 누릴 수 있다. 말 가능합니까? 그래요?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주식의 양도 차익 또는 매각 차익의 향유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 적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예. 따라서 절대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가 나오는데 직접 투자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부동산, 그게 상가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간에 공장이든 간에 부동산을 내가 직접 보유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없어도 이상은 있어야 되죠.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없어도. 오케이? 그런데요, 얘는 지금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싫으시면 1억, 최소 1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주식에 대한 투자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투자액, 자본금이 적을까요? 주식 투자가 적겠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내가 직접 가지려면 최소한 1억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은요 몇백, 몇천만 있어도 투자 가능하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주식에 대한 투자, 즉 간접 투자 방식이 소액 투자자들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좀 더 확대시키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 방식보다 주식에 대한 투자, 즉 간접 투자 방식은 부동산 투자 분야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더욱 확대 또는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가 활성화되는 경우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 보장될 수 있으며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는 말씀의 뜻 뭔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근데 사실 항상 제가 일단 해설하고 포장하잖아요. 근데 해설하고 포장했지만 포장했을 때 문장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해설을 듣고 난 뒤에는 그 내용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포장을 해드리는 이유는 포장한 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뜻이고 해설을 하는 이유는 그 포장해서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은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동산 금융론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뒷장을 넘겨보시면 제7편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개발 및 관리론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용이란 말 나오는데 이건 크게 중요성 없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최유효용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의미는요, 우리 가장 첫 번째 시간,
부동산 총론 시간에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자에서요. 최라는 말은 가장 최입니다. 가장 최. 그래서 가장 어떠하다는 뜻이에요. 유효하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말뜻 그대로 해석하면 가장 유효한 효과가 있는 이용이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앞에는 어떤 말이 생각되느냐. 주목. 여러분 부동산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 들어보셨죠? 부동산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A라는 토지 땅이 있다. 근데 이 땅을 농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근데 그 중에서 주거용으로 이용될 때 그 땅 임자에게, 땅 소유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땅을 무슨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겠습니까? 주거용으로 이용하겠죠? 이럴 때 그 주거용이 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최유효 이용은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되겠는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용인가? 이걸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개념은요. 특성을 따지면 용도의 다양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용도의 다양성은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고유의 개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래에 보시면 오른쪽에 가로 3번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집약도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